네, 2025년 9월 29일 뉴스센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통조림 함께 해주실 열무님과 토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회차에 단풍님 이어서 오늘도 새롭게 뉴스센트 함께 해주실 토토님 함께 하게 될 텐데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토이고요. 저는 세상에 관심과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 뉴스센트 함께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왜 이렇게 얼었어요?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가 벌써 추석이에요. 이제 추석하면은 이제 음식도 떠오르면서 그 차례상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 음식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차례상도 지역마다 음식이 참 다르다고 해요. 전라도에서는 홍어가 올라가고 경상도에서는 문어가 오른다고 하는데 특히 또 제주도에서는 이게 쌀이 귀해서 빵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 지역마다도 다르지만 집집마다도 추석 때마다 좀 시그니처 음식이 좀 있을 텐데 토토님과 열무님 혹시 두 분은 추석하면 좀 뭐 떠오르는 음식, 뭐 먹는 음식 있으시면은 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큰 집이 김천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김천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항상 가면 소고기 묵국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고기 묵국 저희는 맑은 국물이었는데 맑은 하얀 국물, 이게 빨간 국물인데도 있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 하얀 소고기 묵국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렇죠. 소고기 묵국이 보통 이제 빨갛게 하는 경우 있는데 근데 이제 제사상은 아무래도 조상님이 드시는 거라서 고춧가루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하얀 묵국을 아마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말고도 혹시 또 뭐 혹시 문어 보셨나요? 문어. 저는 문어가 당연히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경상도만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네, 저희 집에선 제사상에 문어 말고 홍어 봤어요. 홍어를 보고 문어는 나중에 이제 여행 가서 여기는 제사상에 문어랑 상어 그거 올라와요. 그거 근데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전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상어를요? 상어예요. 네. 네. 명태전처럼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상어가 왜 있어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뭐 항상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있는갑다 하고 네, 그것도 이제 그 경상도만의 문화더라 하더라고요. 지금 토토님이 되게 지금 신기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데 상어고긴 진짜 몰랐어요. 이번 추석에 한번 그럼 저희 큰 집에 이렇게 초대를 상어도 드시고. 토토님 혹시 뭐 생각나는 음식 있으신가요? 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한가 중에 깨강정이 있거든요. 네, 있죠. 아시나요? 깨강정이요? 깨만 넣고 만든 강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깨를 판판한 판에 놓고 이제 그 조청이랑 꿀이랑 해서 딱딱하게 붙여서 이제 그거를 격자무늬로 잘라서 먹는 그건데요. 직접 만들어요 그거를? 시장에서 사 먹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 가도 네. 국산 깨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비싸가지고 거의 다 중국산인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맛있죠. 고소하죠. 진짜 또. 맛있고 이게 깨 종류마다 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에 너무 많이 껴요. 맞아요. 그 깨가. 네, 엿처럼 이제 딱 붙잖아요. 네. 이건 진짜 명절에만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약과도 그렇고 이제 또 과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잊혀졌는데 사실 추석 때 또 먹을 수 있는 별미기도 하죠. 떡도 또 맛있고 그래서 또 송편도 또 기대되는데 다들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막 살찐자, 확진자라고 하죠. 확진자. 예, 오랜만에 쓰는 단어인데 확진자 되지 마시고 적당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제가 마무리 멘트를 치려고 하는데 이제 시작이죠. 네, 본격적으로 제 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토토님이 준비하셨는데 오늘 어떤 뉴스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사법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언안과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사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사법개혁안과 관련 쟁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권분립이라 해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서로 기관끼리 돕기도 하지만 때론 상호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 주도로 사법부를 개혁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인가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12일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줄여서 사개특위를 출범했습니다. 사법개혁안에는 5가지 과제가 담겼는데요. 대법관 증언, 그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편,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와 마지막으로 하급심 판결문 공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석 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일 내로 이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말인데, 이렇게 좀 중대한 개혁안인 만큼 주요 쟁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법관의 수를 늘린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리겠다는 말인 건가요? 네, 현재 대법관 수는 총 14명인데요.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늘려 대법관을 총 26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사개특위 출범식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 제27조 3항을 들어 모든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실제로 한 해에 대법원에 오는 사건은 3만에서 5만 건 정도인데 대법관은 35년째 14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18년 전국 법관회의에서는요. 일선 판사 중 54%, 481명이 대법관 증언에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증언과 더불어서 이제 사법개혁안에는 5대 의제가 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언 말고도 다른 의제들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가 있습니다. 이 추천위원회 위원을 국회가 추천을 하고요. 비법률가 위원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또 여기에 기존 위원인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관 평가제를 개편해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법관 평가에 참여하겠다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사전 신문제를 도입해 의견 진술 기회를 먼저 제공하겠다고 했고요.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겠다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히 이제 대법원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그 수색영장 발부도 이제 사전 신문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 그러니까 시민들도 좀 더 하급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급심이 1심, 2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늘리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법개혁 자체가 대법원 증언 확대를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민주당 논리로라면 대법관 증언과 같이 이런 사법개혁도 재판을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그럼 좋은 방향 같거든요. 그럼에도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 반발하는 이유,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먼저 개혁 대상인 사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대법관 증언을 두고 사법부는 1심, 2심의 기능 약화가 예상될 수 있다면서 1심, 2심 판사를 늘리는 방향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관 평가제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법부에서는 본인의 고유 권한이었는데 이렇게 개혁안을 통해서 이제 좀 정치권이 사법부에 조금 개입하려는 게 좀 경계하려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렇게 3심을 다루는 것과 더불어서 판례 변경이나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이 모두 모이는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이 됩니다.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이 대법관 증언이 현실화된다면 이 전원합의체를 두고 이 전원합의체가 마비되어서 충실히 심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원합의체가 마비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말 마비가 되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 건가요? 우선 대법원은 소부와 전원 합의체로 나뉘어서 재판을 심리합니다. 이 소부는 대법원 재판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되고요. 보통 일반 상고심을 심리합니다.
반면에 전원 합의체는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사회적으로 중대한 판결을 담당하는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3심도 이 전원 합의체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고라니님이 말씀하신 쟁점으로 이제 돌아가자면 이렇게 대법관이 26명으로 비대해지면 아무래도 전원 합의체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쉽진 않겠죠. 수기와 토론에 제약이 생기거나 단순 다수결로 진행될 소지가 있다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 백혜련 사개특위위원장은 전원 합의체를 15개씩 2개로 나누어 운영하면 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이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로 모여서 내린 판결이 1년에 10건 안팎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전원 합의체가 모이는 일이 많지가 않고 사실 일반 상고심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소부에서 다룬다고 해요. 소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법에 대한 마비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대법관 추천제나 법관 평가제 같은 경우는 사법부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개입하는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조희대 대법원장 작심 발언을 했다고요? 우선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할 그런 사건들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10개 안팎이어야 되겠죠. 네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9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5 세종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라면서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앞서 언급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추진을 앞두고 자신의 의지,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이 굳건히 지켜낸다라는 말에서 뭔가 조금 약간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공방이 있어요. 그래서 또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 또 강하게 입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하니까 이번 12.3 계엄 사태에 관한 내용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민주당은 지난 9월 18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3대 특검에서 수사에 기소한 사건의 1, 2심 재판을 법원 내 특정 법관이 전담해 재판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전담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담당 법관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일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국회 법관 추천권은 일단 배제됐습니다. 대신 법무부가 참여를 하면서 여전히 사법부 독립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쟁점은 이 전담 재판부인 것 같습니다. 보통 특검, 이제 특검이라고 많이 하는데 특검은 국회 주도로 특별검사를 정해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이 특검은 어디까지나 수사와 기소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는 그 검사가 아니라 판사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사법부의 독립성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좀 격렬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우선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가 추천위에서 빠지더라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법무부가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위헌이지만 애당초 헌법에서는 전담 재판부와 같은 특별법원은 군사법원 외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내란 재판부 설치는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민재판부 설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면서 강한 발언으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삼권 분립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수용해 법관을 추천하는데 국회는 배제시켰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요. 일종의 각급 법원에 관한 조직의 문제이고 또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며 사법부 독립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법개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되게 또 어려운 주제였고
또 이 자료 조사가 정말 방대했을 텐데 두 분 소감 한 번씩 들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추석 전이라는 기한을 또 상정을 했잖아요. 네. 또 여기에서 그 추석 전이라는 기한을 상정을 해서 오히려 졸속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사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니까 선권 분립은 또 거기에 한 축이 사법부인데 이렇게 중대한 개혁을 너무 빠르게 처리를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뭔가 방향성도 중요하고요. 방향성 중요하죠. 네, 방향성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개혁일수록 속도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받침되어야 정권이 교체가 돼도 계속 지속 가능한 개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게 사실 그 사법개혁 사개특위가 열린 지가 되게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물론 좋은 방향이고 이거는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게 맞지만은 사실 졸속이라는 게 저도 진짜 공감을 해요. 기간이 너무 짧으면은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하더라도 시작하지 못하니만 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기를 좀 가졌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열무님도 혹시 조사하시면서 들었던 생각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그 대통령 선거 시즌에는 이순신 장군을 언급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세종대왕 언급이 되고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이분들이 되게 길이길이 남는 이런 위인으로 언급되는 이유가 진짜 국가를 위해서 뭔가 개인의 안위나 권력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그 일했던 것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가 이렇게 존경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언급할 만큼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조금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의대 증원 때도 그렇고 이번에 사법개혁 때도 그렇고 뭔가 의대 증원할 때 의사 당사자들, 뭐 환자 당사자들, 이번에도 뭐 법조계 당사자들, 그러니까 뭔가 정치권과 그 해당 직업인들과의 이 논의가 너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게 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기 과정을 좀 더 거쳐서 너무 빠른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진짜 사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말 개혁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법원인데 법원이나 법조계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그냥 정치권에서 오히려 그라운드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기를 하는 느낌이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방향만 좋지 너무 과정이 너무 터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뉴센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토토님과 열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